다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같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발 좀 현장을 조사해서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고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빼고 기대 수익이 얼마가 남는가를 분석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바로 시세 차익을 보는 걸 우리가 현재적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그런 걸 또 장기 보유 따지면 미래적 시세 차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시세 차익이 미래적 시세 차익을 이기지 못해요. 좋은 물건은 바로 팔고 보다 1년, 2년 묵혔다 팔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고 나니까 2, 3억이 올랐대요. 자기는 이제 공매로 샀는데 얼마 받냐면 한 5천만 원. 대금을 빼고 나니까 다 비용 제하고 순이익이 5천만 원 남아가지고 엄청 해피했는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뭐 2, 3억 올라버리니까 해피가 언해피가 된 거죠. 불행한 거죠. 해피의 반대가 언해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보면 이제 권리 분석적으로 가는 거죠. 선순위 보조금 1억을 낙찰자 인수하게 돼 실패한 사례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를 탈출하게 해줬던 사례인데 보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노제리움 2차 오피스텔 최초 매각 예정이 1억 2천입니다. 이 감정가가 1억 2천이거든요. 근데 이 시세로 따지면 이 물건이 한 1억 4천 한 500 정도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1억 2천보다 더 쓴 가격으로 입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월세나 받으려고 이걸 정년 퇴직하신 분이 이거를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거를 1억 2천인데 1억 3천 정도에 낙찰 받았는데요. 여기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1억이 있었어요. 그걸 1억을 이제 떠안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4,500짜리를 2억 3천만 원에 산 거죠. 요거 1억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가 요거를 얼마에 샀냐면은 2억 3,500만 원. 왜냐면 낙찰가가 1억 3,500이고 보증금 인수가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억 3,500만 원이 내가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죠? 응?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데 망했지만 체납자금 소유자, 즉 이 공매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1억을 부당이득을 보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체납자금 소유, 경매에서는 이제 채무자금 소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공매에서는 세금을 체납했다, 공과금을 체납했다 그래서 체납자금 소유자라고 하거든요. 체납자금 소유자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거의 70 되신 분이 그냥 계속 안 가고 계속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사정에 대고 1억을 갖다가 이제 인수하게 되니까 그만큼 내가 비싸게 산 거니까 그 인수 금액을 좀 줄여달라고 사정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납자금 소유자가 이제 내가 아는 지인인데 그 지인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반반 해라. 5천만 원 돌려주라. 어차피 5천은 이제 당신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매 당했지만 1억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은 거지 않냐. 그래서 5천만 원만 수익으로 보고 5천원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 가시고 한 이틀 동안 계속 집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방법도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간과해서 그렇다.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매 물건은 경매와는 달리 다양한 기관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그중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나 채권은 소멸하지만 간혹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설정된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등이 있어서 매수인이 부담으로 낳게 된다. 소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례와 같이 낙찰받았다면 이러한 경우는 인수하게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인수할 권리 및 금액이 있는가를 첫 번째 공매 공고문. 여러분 이제 경매 공고문이 있죠. 경매도 공고문이 있어요. 천매각 14일 전에 공고하는 공매 공고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매 공고문은 여러분 잘 안 보죠. 경매에서. 왜 그러냐? 경매는 법정 매각 조건이에요. 이 법정 매각 조건에서 민사집법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매 기본적인 교육과정, 즉 2달만 공부하면 그 정도는 공매 공고문을 안 봐도 입찰 절차 정도는 권리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을 진행하는 기간도 다양하고 그래서 매각 절차나 매각 조건이 다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공매 공고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공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제 그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유의할 사항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죠. 두 번째는 공매 재산 명세서죠. 이 공매 재산 명세서는 경매로 따지면 매각 물권 명세서예요. 이 공매 재산 명세서 같은 거는 이 물건을 매각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결국은 심장, 공매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근데 대부분이 이 물건도 공매재산 명세를 보면 그 전세보증 1억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뭐 공매는 누가 얘기했듯이 권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공매 담당자에게 한 번만 전화만 했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매 담당자에게. 여러분들이 공매를 낙찰받을 때 권리 분석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공매 공고문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공매 재산 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공매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전화로 하면 안 받으면 직접 찾아가도 되죠. 캠코가 뭐 강남에 있는 거는 바로 강남 교보 앞에 있잖아요. 바로 우리 사무실 근처네요. 또 뭐 부평지사도 그렇고 뭐 부평의 인천지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여러분이 1시간 범위 내에 있어요. 주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내가 인수할 거 있는지 물어보게 되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렇다. 지금 이 물건이 이제 공매로 매각된 게 이 물건인데 그런 지탈력이 있는데 이 대림역이네. 대림역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감정가 1억 2천인데 이 1차에서 얼마 입찰 들어갔느냐면 이 물건이 이제 보면 여기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권리 분석하고 입찰하면 되나. 그러면 이제 온비드 입찰 정보 내역과 주변 현황을 봐서 겉으로는 권리가 하자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2호선과 7호선에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에 입주한 우수한 해서 물건은 시세가 1억 4천만 원 정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물건을 갖다가 압류상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임차인 김 전세보증 1억 근데 이 사람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분 요구를 안 했죠. 여기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밑에 비고란에 보면 이 사람을 인수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이 내용은 다 기재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놓죠.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이렇게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다면 권리신고만 한 거예요. 여기에 기재가 있어야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낙찰자에게 내 권리를 승계시킨다.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는 의사표시예요. 이 선순위, 말소기준권 이전의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해서 새로운 낙찰자에게 권리를 승계시킬 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킬 수도 있지만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자기의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에서 우선 변제권으로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한변권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입찰 금액이 1억 2,300이네요. 1억 2,300. 1억 2,300이니까 1억이 하면 2억 2,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찾아와가지고, 이 사례는 지인이 오피스텔 소유자인데 어쩌다 보니 공매당하게 된 사례다. 살다 보면 뭐 착한 사람만, 악한 사람만 공매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악한 사람만 경매당하고 악한 사람만 공매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 더 경매 잘 당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공매 잘 당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저승에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물으면,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집이 경매가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서 하늘나라 찾아왔다고, 염라대왕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안 가봤죠? 저는 이제 하늘나라 많이 가봤는데 저승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무서워야 되고 그러는데, 좀 사람들이 좀 그거 좀 너무 경직돼 있어요. 나는 경직돼 있는 게 좀 경직돼 있는 게 생방송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경직돼 있는 건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경직돼 있을 게 뭐 있어?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듣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면, 그런데 보면 이제 나한테 지인이 이제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지인이 전화 왔다. 본인이 아니게 공매당하게 됐는데 매수인이 임차인을 인수하게 되는 걸 모르고 낙찰받아가지고 1억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반을 돌려주는 거로 해서 이거 탈출하게 해줬죠. 여러분도 이제 보면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 같은 경우라 달리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권리 분석은요, 분석은 첫 번째 시세는 매매와 전월세. 이게 왜냐면 이 전월세 보증금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거는 바로 매매 시세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기본이에요. 지금 전세가 폭등이 이루어지죠? 그럼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면요, 꿈을 깨는 게 나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 돈이 많은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좋으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겠냐 이게야. 모든 경제 흐름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전세가 매매 시세의 90% 이상이 되면 매매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올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전월세는 매매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전월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전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중지시키는 날이 언제냐? 수요보다 과잉 공급이 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이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럴 때는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면 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정책을 피죠. 그러나 정권이 승계가 된다면 사도 돼요. 떨어질 일이 없어요. 부동산을 가격을 잡는 거는요, 이미 공급을 느리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 분석이죠. 이 권리 분석에는 이제 매각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매각 조건. 어떠한 매각 조건으로 매각하느냐, 또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요 인수할 권리가 낙찰가 플러스 인수금액, 요것이 바로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수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이 낙찰가가 총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 권리 분석 이런 것. 그러면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뭘 갖고 하느냐? 이렇게 공매, 공고문, 그리고 공매, 재산, 명세서, 그 다음에 공부, 공적 장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공매 담당자 이런 거는 다 무료로 다 할 수 있어요. 이래도 안 되면 본인한테 찾아와요. 근데 본인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죠. 유료 상담을 하죠. 저는 입찰물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 상담해 주지 않아요. 원래 여러분은 뭐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수강 기간만 무료예요. 수강 기간 지나면 유료예요. 이건 뭐 제가 30년째 지켜온 철학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 안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차례처럼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